두 번째 주제는 남과 북의 엇갈림, 통일하도는 어디로입니다. 2부의 좌장을 맡아주실 이인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인실 원장님은 여성 최초 통계청장을 지내셨고 한국경제학회에서도 첫 여성 학회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인실 원장님 말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인실입니다. 저는 서강대의 경제학과 교수를 하다가 정년 퇴임하고 지금 벌써 5년 됐는데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을 만들어서 지금 인구 문제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잘하는 주제는 아닌데 앞서 세션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저도 알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고 이게 굉장히 답이 안 나오겠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통계청장 출신이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장 GDP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정적인 것도 없고, 그러나 좀 구체적인 걸 많이 알아야지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두 번째 세션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두 분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김병현 교수님은 저랑 서강대도 잠깐 같이도 있었고요. 또 서울대에서 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연구를 하셨고 지금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야말로 이제 에비던스에 베이스된 그런 이야기를 펼쳐가는 분이라서 늘 제가 같은 경제학자로서 또 존경의 마음도 있고 굉장히 응원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전우택 교수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미리 공부를 해왔어요. 이게 어떤 분이신가. 근데 너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분 다 이제 발제자 두 분 다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신데 현실에 기반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신데요. 연세대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지만 그전에는 의사였는데 북한에 대한 그런 연구도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제가 봤더니 통일보건의료학회라는 학회가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통일을 염두에 둔 그러한 의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고 정신건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매우 좋은 발제와 토론이 될 걸 생각을 하고요. 또 토론을 해주실 양문수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분이고요. 연구와 모든 활동에 또 김성경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어서 사회자의 중요한 역할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딱 시간 내에 끝내주시겠다. 17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안심이 됩니다. 17분에 끝내주시고요. 다음 토론은 한 7, 8분 정도 하면서 많이 뜻깊은 토론이 되길 그렇게 기대합니다. 먼저 발표해 주시죠. 김병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반도 경제 통합의 가능성과 통일론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를 듣고 나니까 아마 남한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사이에서도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통일은 안 되겠다. 그렇지만 통합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이 비정상 국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 국가는 기본적으로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다이나믹스,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 아울러서 지정학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남한과 북한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남북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들은 급진적 통일,
북한 흡수 통일, 이게 한국의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어려운 것이 이제 북한 정권도 반발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과 러시아라는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 두 국가는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반대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걸 내세우게 되면 그 결과 결국 이 통일과 평화라는 것은 이 상충되는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평화도 매우 중요하고 통일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급진적인 통일 담론을 일종의 목적, 정책으로 가져가면 평화와 통일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모순에 빠집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최근 등장하는 그 평화적 두 국가론, 이 담론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여전히 한 40%가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다. 한 30%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40%는 적지 않은 국민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 해서 평화되는 거 아니죠. 결국 이 북한 내부의 동학이 이 평화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 내부 동학이라는 것이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평화라는 것은 목표이지 실제 작동 가능한, 이 지속 가능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 나왔지만은 우리가 통일을 놓게 되면 이 북한 주민에게 큰 상실감, 또 좌절감을 줄 것이다 하는 면에서도 우리가 평화적 두 국가를 일종의 목적으로 두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 경제 통합 중심의 정책을 펴자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개성합니다. 하지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가장 중요한 약점이 두 번째 단계, 남북 연합 단계에 있습니다. 연합이 되면 어떤 면에서 북한은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남한은 남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서로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 경제가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이전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은 이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두 번째 단계인 남북 연합 단계를 경제 통합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북한뿐만 아니라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의 지정학적 수용성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다시 말하면 이 러시아나 중국도 남한과 북한이 주도하는 경제 통합을 반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일종의 지금 지정학적인 여건들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통합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큰 편익이 발생합니다.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 협력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개성공단, 금강산 같은 개별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FTA를 넘어서는 일종의 제도화된 남북 관계의 경제적인 흐름 혹은 연결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북한에 자본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노동의 이동도 어느 정도 조금 자유화된 이제 그런 데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은 이제 그 하나의 통화를 쓰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단계, 유럽이 그동안 밟아왔던 경제 통합 단계를 남한과 북한에 적용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로는 그 엔드 포인트가 통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려보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통일과 평화라는 것은 바로 붙으면 서로 상충되는 관계지만 이 통합을 넣게 되면은 이 통합이라는 것이 이 통일과 평화를 이어주는 가교, 이 브릿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럽 공동체, 지금은 이제 유럽 경제 화폐 동맹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면 처음에 이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시작해서 그리고 유럽 경제 공동체, 그다음 유럽 공동체, 그다음 EMU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식의 편익을 발생시켰고 어떤 식의 평화 상태를 만들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통합이 되게 되면은 이제 편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경제 통합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남한이 북한으로 이전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한과 북한은 다른 정치 체제에 속해 있고, 따라서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지출은 투자 지출입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은 거의 없다. 반면에 북한의 성장은 굉장히 빠를 것이다. 제가 추정해 보니까 연평균 한 13% 정도의 편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한 연평균 0.7, 0.8% 추가 성장합니다. 따라서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통일 비용 없는 통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여전히 이제 우리 국민 중에 상당한 수는 통일이 필요하다 답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답의 정도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비용이 걱정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통일 비용 없는 통일이 된다 그러면 젊은 세대도 아마 지지할 겁니다. 이를 반영해서 우리가 의식조사를 해서 보면은 우리 국민 중에 상당한 정도의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가 통일 그러면 옛날처럼 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자유롭게 물자가 이동하고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면 그게 통일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경제 통합을 브릿지로 해서 통일 나아가는 그런 통일로라 그러면 아마 지금 통일의 필요성 지지도가 한 40%로 가면 아마 이것이 포함되면은 아마 3분의 2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이 과연 가능할까? 아마 현실성 체크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북한 내부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 내부는 초롱처럼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쉐이키한, 흔들릴 수 있는 체제로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탈북민들 오시고 우리가 서울대 통일연구원에서 해마다 이제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에 오신 분들, 특히 오신 이제 이탈 후에 남한 정착까지 1년 안 되신 생생한 북한의 메모리 갖고 계신 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는데, 이제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90년대나 2000 초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연재해나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이제 김정은이 있다는 거죠. 저 김정은 때문에,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이런 답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태는 김정은이 집권한 시기보다도 오히려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이 경제난이 김정은 책임이라고 알게 되면은 김정은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물어본 게 있어요. 김정은을 북한에 계실 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지지해 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몇 프로라 답을 하거든요. 제가 회계부서 해보니까 이 책임이, 경제난의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 하고 인식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김정은 지지도가 20% 떨어집니다. 포인트. 굉장한 수치죠. 다시 말하면 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영구적인 매우 큰 짐을 지우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치 못하면 북한 내부가 계속적으로 이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 현재의 어떤 북한의 모습이란 것은 북러 밀착이라는 이 지정학적인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풍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이 변수가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은 남한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경제 협력이 시작되는 하나의 동기 변수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력이 시작되면 어떻게 통합을 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대북 정책 보면은 경제 협력 자체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금강산 사업, 계속 사업을 목표로 했지만 앞으로의 목표는 그런 사업 중심이 아니라 이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제도화된 통합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볼 때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위임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권 국가가 권리를 좀 포기하고 이 권리를 위임받은 그런 제도들이
통합을 이끌고 갔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경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 통합을 위한 일종의 미래의 투자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협을 하면서 북한 내부, 특히 북한 시장과 이 전후방 연관 효과를 만들자 하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시장화, 밑으로부터 변화가 촉진되면 그 변화라는 것이 북한의 통합으로 이끄는 아마 그런 힘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경제 통합 같다고 그러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인 통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경제가 고속 성장해서 상태가 좋아지면 과연 북한 주민이나 북한 권력자가 통일을 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 제 답은 지금 현재에서 그 상태를 내다보기보다는 그 상태가 가져올 동학을 한번 내다보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탈 주민에게 북한 이탈 주민이 물어보면은 지금 통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쪽 공이 한 30%가 같은 민족이라고 답합니다. 이거는 계속 되겠죠. 하지만 다른 답 보면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답이 많거든요. 그 통합 단계가 되면은 사실은 북한 경제가 웬만큼 발전했고 그 다음에 전쟁 위협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추동력이 뭐냐? 결국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민족이다 하는 것이 담론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를 우리가 차단하고 지금부터 따로 살자는 것보다는 이 통합을 통해서 그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은 통일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 경제가 통합되려면 필요한 것이 북한 경제가 자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 경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북한 경제는 시장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화라는 제도 틀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시장화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죠. 전무후무한 시장화의 케이스입니다. 역사상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북한 시장화가 몰고 오는 북한 사회 경제 변화는 매우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시장 활동하게 되면은 자본주의를 더 지지합니다. 사회주의를 덜 지지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사이에 일종의 신뢰관계가 생깁니다. 이 상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고 파는 관계에서 서로를 믿는 거죠. 깊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신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 내부에 일종의 주민 주도의 새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북한에서 시장 활동 하신 분들은 남한에 훨씬 잘 적응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자본주의에 예행 연습을 하시고 온 거죠. 그래서 남한 정착해서 시장 활동 안 하신 분보다 소득이 한 20% 더 높습니다. 인적 자본이 더 빨리 축적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화를 통해서 앞에 토론하실 양문수 교수님 연구를 많이 하신 분야인데 이 밑으로부터 시장화라는 것이 북한의 비공식 사회화를 촉진합니다. 이것이 더 편만해지고 강화되면은 북한이 위로부터는 싫지만 밑으로부터 시장화가 떠미는 시장 경제화 가능할 수 있고 그건 아마 김정은이 막으려면은 상당한 투쟁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시장화에서 시장 경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비핵화하지 말자는 말이냐? 또 경제 협력 말하니까 또 옛날 레파토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비핵화와 경제 통합은 단계적으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 초입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통합 단계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한 비핵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단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핵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것을 김정은에게 맛보게 하려면 출발이 필요합니다. 출발되어야 동굴 속에 핵을 꽉 쥐고 있는 김정은이 빛을 봐야지 그 빛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 협력이나 그 통합에서 조금씩 더 강한 빛을 보여주는 거죠. 경제 협력의 초입 단계에서는 아마도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와 그다음에 제재 해제, 일부 해제, 또 경제 협력이 맞바꿈 될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자 생각합니다. 결국 요약을 하면은 대북 정책에 주는 함의는 남북 관계는
협력에 시작해서 통합으로 하고 통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정책의 중심은 통합에 두자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을 주장하게 되면은 지정학이나 북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평화만 주장하게 되면은 지속성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퍼수 정책으로 추구하는 것은 통합을 추구하죠. 그러면 이 북한도 경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남북 관계를 통합 중심의 정책으로 재편하고 그 다음에 이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시장 경제화가 필요하니까 시장 경제화를 협력과 통합 단계에서 시장화를 더 확산시킴으로써 가능케 만들고 이를 통해서 평화 정착과 통일 동력의 동력을 창출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문제를 또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 경제 발전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제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 순입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또 북한의 어떤 산업을 우리가 이식해야지, 어떤 산업을 북한에서 개발해야지 빨리 성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 고민이 맞물려지면 저는 단기, 중기, 장기로 가는 그런 남북 관계 또 대북 정책의 방향이 있을 것이다, 나올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미리 발제문을 읽어보면서 같은 경제학자로서 설득이 많이 됐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 실행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은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된 체제 이행의 경제학 전문가이셔서 이분에 대한 뭐 러시아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례에 대한 부분을 다 깊이 연구하신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신뢰가 가는데요. 다음은 그러면 전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에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전우택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정신의학 영역 중에 사회정신의학을 제 세부 전공으로 했었고요. 이거는 개인의 정신병리가 아니라 집단의 정신병리를 주로 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연구하는 그 집단을 북한, 그리고 탈북자, 그리고 집단적 트라우마에 관계되는 영역으로 저는 주로 그동안에 저의 학문적 활동들을 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세 개의 발제를 통해서 들은 저 북한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까를 저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영광 교수님과 박형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거시적인 시각의 국제정치적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의 말씀을 해주셨다면 김병현 교수님은 거시적이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중간 단계적 차원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아마도 중간 단계에서 미시적 단계를 포괄하는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내용에는 우리 김명세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내용들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김명세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크게 지금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 북한의 어떤 사회문화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드린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구성할까 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함으로써 그 이전과 그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럼 어떤 면이 달라졌냐? 남한이 달라진 것보다 우선 북한이 달라진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북한은 결국은 지도자의 욕망과 인민의 욕망이 충돌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의 욕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갖겠다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인민들은 한류 등 외부 문화와 정보에 대한 문화의 욕망이 훨씬 더 커져 있었고, 그동안 이것들이 작동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아까 김병현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장에 대한 욕망,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훨씬 더 강력해져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욕망들이 충돌을 하면서 북한에는 어떤 사회 문화 변동이 있어 왔냐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지만, 사실 인민들의 욕망보다는 북한과 같이 절대적인 1인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갖는 욕망이 훨씬 더 가시적으로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욕망, 새로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옛날에 1994년에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죽은 지 3년 되던 1997년부터 북한에서는 주체연호라는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제1년으로 치는, 그래서 주체 몇 년, 괄호 열고 몇 년, 2020년 이런 식의 표현들로 북한이 얼마나 김일성의 나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북한은 더 이상 주체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로서 태양절이라고 하는 국가의 최대 명절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을 이제는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4월의 명절이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김일성의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는 것이 북한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가? 세습 국가가 아닌 정상 국가고, 김정은은 세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때문에 정권을 잡고 끌고 나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결국 김정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2건국을 한 제2국부로서의 모습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이 주창하였던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김정은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식의 표현으로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놓습니다. 통치 이데올로기를 민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 위상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참여하길, 그리고 과시하기를 원했는데, 그 기회가 아까 박형중 박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절호의 찬스가 왔고, 여기에 파병을 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정은은 국가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남한과의 관계를 재규정하겠다.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과거 국가의 절대 화두였던 민족과 통일,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것도 민족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서였고 6.25를 일으킨 이유도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모든 국가적 활동의 이유와 근거가 민족과 통일이었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일이 한순간에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거는 과거 서독과 동독 사례를 봐도 분단되어 있을 때 서독은 1민족 2국가론을 주장했었고 동독은 뜻밖에도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하였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볼 때 같은 민족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미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더 이상 같은 민족도 아니고 더 이상 통일도 없다라는 김정은의 발표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윈스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속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세 나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1984의 상황은. 근데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이 윈스턴이라는 주인공이 속해 있는 나라가 그동안은 유라시아라는 나라하고 싸우고 동아시아라는 나라와는 동맹국이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의 포로 2,000명을 집단 처형하는 행사를 위해서 국민들을 다 모으고 열렬한 포스터가 붙고 막 난리가 난 상태에서 2,000명 죽일 것을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에 느닷없이 쪽지 한 장에 연단에 올라갔고 그러자 우리는 유라시아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이제부터 우리의 적이다 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올라갔던 연자는 모든 연설의 내용은 똑같은데 나라 이름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유라시아가 우리의 적이었고 동아시아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라는 것을 모두 다 지워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옵니다. 저는 그동안은 민족과 통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앞세워져 있다가 이것을 한순간에 쪽지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이거는 또 다른 쪽지에 의해서 되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인민들의 통제에 대한 강화가 김정은의 지금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국가 정책 속에서 나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국가 유통망, 특별히 국영상점을 강화하면서 장마당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강력해져 가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양곡에 대한 겁니다. 이제는 장마당에서 양곡 거래는 불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쳤던 북한 인민들에게는 굉장한 불안을 야기하는 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던, 그래서 나라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없다라는 걸 배운, 학습한 북한 인민이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정권에 얼마나 순응할 건가. 더구나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 젊은 세대들이 북한 정권의 통제에 얼마나 따를까 하는 것은 이제부터 관찰 대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병 한 11,000명 이상이 파병이 되었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번 4월 26일 날 평양에서 만들어졌던 이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이라고 하는 북한의 이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보면은 2288명의 사망자 명단이 비에 지금 새겨져 있고 앞으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부상자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에서 247명은 일부류, 소위 말해서 죽을 때 김정은 만세를 외쳤거나 몸으로 총알을 막아냈거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폭했다라는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일부류로 그 안에서도 다시 분류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훈 정치, 보훈 국가, 항일 투쟁을 했거나 6.25 때 싸워서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인데 여기에 처음으로 전후 70년 만에 새로운 통치 집단으로 들어오는 그룹이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일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향후 북한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향후 중요하게 관찰할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또 사람들의 사상적인 내용들을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은 훨씬 더 지금 많은 노력을 문화 통제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류 문화의 예를 들면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것을 그렇게 열렬히 봤던 북한 주민들과 젊은 세대들한테 저런 북한 영화가 과연 그들의 의식을 얼마나 바꿔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관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첫째, 궁극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고 저 역시 똑같이 통일이 돼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통일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번영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들을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분담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은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한반도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저러한 체제에서 저런 인권 상황을 유지하면서 인민들을 통치하고 있다면 저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발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외부 무력에 의해서 붕괴될 가능성은 전무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통일 방식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새로운 창의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북아일랜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5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19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내란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거의 한 3,500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5만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나라였는데 신교도와 부교도 거기에 각각 배경에 있었던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 수없이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건 남들이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협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협상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1998년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아주 많은 기록들과 보고들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을 그들이 합의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한다. 지금은 반대하는
또 인구 구성 비율이 이렇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모호하게 표현하고 피쳐 넘어가지만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만든다고 우기지 않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복선을 깐 협상을 서로가 인정해 준 겁니다. 이런 회색지대를. 그래서 비로소 가능했었다. 이것을 저는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래와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구소련이 붕괴할 거라고는 상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렇게 국제 정치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분단된 동서독이 통일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일은 이루어졌고 소련의 붕괴는 이루어졌다. 이거는 역사적 상상력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좀 시간이 약간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슬로 평화협상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측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경험을 더 프로세스라고 하는 책에다가 자서전으로 썼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그가 피에로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오슬로에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가 깨달았던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자기가 전문적 직업 외교관으로 20년 이상 피에로를 분석하고 그들을 어떻게 좌절시키고 꺾을 건가만 연구하다가 대표로 나갔는데 피에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처음으로 내가 피에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밤새도록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서로가 똑같은 과거의 경험, 살던 데서 추방당했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 나라에 대한 모습의 꿈, 이런 것들이 너무도 똑같다는, 과거에는 너무도 다르다고 느꼈는데 대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라는 그의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입체적 상상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잘 알고 있다, 피에로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는 잘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입체적, 포괄적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1993년에 넬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수상 사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기억 못 하시는 건 그날 노벨 평화상이 혼자 받은 상이 아니라 두 명이 공동 수상했던 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드 클라르카라고 하는 남아공의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는 사인을 해줬지만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아파르트헤이트의 추종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모순이었어요. 아파르테이트의 추종자인 이 사람과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같이 받는가? 그러나 그게 남아공의 변화를 만들어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순 수용 상상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체제와 이념과 모든 것에서 북한을 동의할 수 없지만 그 북한과 마주 앉아야 되고 그 북한과 아까 김명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향해서 같이 나가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흑과 백을 나누고 싶어하는 감정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모순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순을 우리가 껴안지 않으면 우리는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없다
앞으로 그럼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본적 가치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제는 돈이 더 우위라서 돈이 될 때만 자유, 돈이 될 때만 평등, 돈이 될 때만 인권, 돈이 될 때만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는 통일의 문제는 접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남북이 같이 치유될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지금 그 도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북한에서도 같이 읽힐 수 있는 영화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작과 교육을 우리가 진짜로 이젠 해야 된다. 북한은 이제 그들식의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통일 민족을 완전히 뺀 교과서를 갖고 이제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크기만 하면 민족 통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상상도 못할 거다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할 거고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재를 갖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를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 그러나 무엇이라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통일 준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이게 제일 강력한 통일 준비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미래 운명은 뭘까요? 북한이 더 비참한 나라가 되어가고 남한이 더 훌륭한 나라가 된다면 저 적대적 두 국가론은 알아서 자연 소멸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못 만들어가면 저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믿지 못할 상황을 요새 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만든 노래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열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K-팝이 이렇게 대단한데 저는 이것이 K-팝을 넘어서는 K-메시지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될 거다. 그것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증오하고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진짜로 화해, 진짜 용서, 진짜 상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만일에 한반도가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이거는 인류사적인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왜? 전 세계는 남과 북과 같은 갈등을 겪는 지역이 너무 많은데 만일에 우리가 그 K-메시지로 만드는 갈등 해결의 K-모델을 만일에 전 세계에 제시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한민족이 그동안에 인류사에 끼친 긍정적 기능이 뭐였냐, 물론 지금 반도체도 훌륭하고 자동차도 훌륭하지만 저는 차원을 넘는 어마어마한 한국인들에 대한 기억을 인류가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7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철떡같이 믿었는데 너무 또 그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분밖에 안 남아서 먼저 양문수 교수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주로 김병현 교수님의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전우택 교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제 김병현 교수님의 기본적인 주장은 그런 거죠. 이제 남북 관계 발전 과정을 이제 경제 협력과 경제 통합과 경제
통일을 이제 세 단계로 규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하던 우리 대북 정책 목표를 이제 뭐 통일이나 평화보다는 이런 통합, 경제 통합으로 이제 하자는 이런 이제 새로운 정책 제안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배경, 추진 방안, 조건들에 대한 해설들, 뭐 그러한 것들을 해준 아주 훌륭한 발표문들입니다. 사실은 뭐 같이 그 통일 문제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김 교수님의 이러한 뭐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찬사와 존경을 보내고, 다만 이제 이러한 논의들의 이제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같이 좀 추가적으로 고민해 왔으면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있기 어려운 구조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북한이라는 대상을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또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남한 내부,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대북 통일 정책의 세 개의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과정들이고, 더욱이 국제사회도 생각들이 서로 다르고 남한 내에서도 여론이 다른 이 무수히 많은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결국은 조율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들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그거 한지 사실은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고, 따라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아까 전우택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상상력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념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 통일, 통합, 경제 통합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워낙 포괄적이고 더욱이 장기간에 걸친 부분들이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단계 혹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논의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통일들은 꽤 다릅니다. 다른데도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통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연구에 따라서는 뭐 제가 여기 그게 예시적으로 이제 써놨습니다만은 일부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되게 이 통일과 통합이 과연 구분되고 쓰이는가? 현실에서는 되게 통일과 통합이 그냥 뭐 혼용되고 쓰이는 사례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통일과 통합의 선후 관계를 보면은 어떤 분은 뭐 그러니까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통합을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통일로 간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때 이제 결국 그러니까 양자가 선호되는 그런 과정 관계 자체를 정반대로 해석할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 통합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내지는 긴 과정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에 주목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통합하고 그러니까 남북한의 경제 통합이 과연 어디까지 갖고 어디까지가 다를까라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KDI에서 2013년에 내놓은 이제 그 시리즈물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경제 통합, 특히 유럽의 경제 통합과는 많이 다르다.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경제적인 후생증대와 같은 경제적인 동기에서 목적이지만은 남북한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 즉 통일을 최종 지향점으로 하는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까 이제 유럽 통합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하나가 이제 그 체제의 상이함,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통합을 실시하는 데 따르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의 부분들이 이제 서로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좀 더 확장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 김병헌 교수님께서 통일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가지는 거부감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통합에 대해서도 김정은 정권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결국은 경제적인 유인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손실, 특히 자기네들이 권력 유지에 이게 많이 위협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이겠느냐. 뭐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들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들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우택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이 났던 것들이 결국 이제 역사적인 상상력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통일과 통합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역사가
이렇게 초장기적인 과정에 대해서 과연 역사가 얼마나 단선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 개인적인 주장들입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통일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 단계 혹은 동시에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상충되는 것인가?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아니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분명히 아까 그 평화협정 같은 데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회색 지대를 인정한다든지 내지는 미래의 부분들은 열어둔 상태에서 서로 합의를 해가는 과정들 같은 것들은 우리들이 지금 이제 평화와 통일을 지금 재결합하자는 주체 측의 논의 부분들에도 저는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그러한 과정 자체도 좋지만은 그런 것들과 동시에 수단에 대한 고민들이죠. 되게 보면 이제 어쨌든 초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수단과의 관계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결국 목표 자체도 재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조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하면 점점점 해결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점점 어렵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성경 교수님 계속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서강대에 있는 김성경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전우택 선생님 그 너무 많은 연구 성과물 그리고 단행본으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셔서 많이 존경하고 있는 분의 글을 토론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우택 선생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이견을 드릴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몇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보충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분단된 지 80년이 넘어간 상황에서 이 분단이 자연화되어 있는 현상은 뭐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산가족이라고 얘기되는 분단을 체화한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연세가 너무 오래되셨거나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한동안 민주화운동과 함께했던 통일운동의 세대들도 삶이 굉장히 전환되면서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이 이미 사그라져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세대들도 역시 북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만큼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그런 경험을 충분히 노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북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통일이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세대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회 전반이 다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경제주의, 성장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게 일종의 알리바이로 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또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이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사회에 굉장히 근본 모순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젠더 갈등의 근간에는 징병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장주의 모든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그 근간에 분단이 저는 매개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양극화 이런 문제들도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마치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다시금 소환되면 상당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이런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지향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러한 통일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사고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국가 일체제 혹은 어떤 상태로서 도달되어야 되는 통일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상당히 힘을 얻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연방제가 됐건 연합제가 됐건 아니면 조금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이 되었건 열린 방식으로서의 통일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이 통일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계속 공명할 수 있는 어떤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떤 큰 전환으로서의 통일 이전의 지금의 모든 상태가 저는 평화 공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화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상대방에 대한 태도 혹은 입장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는 지금 이 순간도 남북 사이뿐만 아니라 남한 내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다 평화 공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평화 공존이라는 상태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공고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물론 이견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남북 사이에서 잠정적으로 국가성을 인정하는 방식에서의 두 국가론에 대한 논의들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북에서 여자 축구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또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북이 국제관계라는 틀 내에서 자신들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틀 내에서는 남한으로도 올 수 있다. 한국도 방문할 수 있고 북한 선수단들도 아주 젊은 사실 한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공존의 중간 단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국제관계의 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굳이 그렇게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우택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배원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러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평화 공존을 중간적인 단계 혹은 지금의 이 상태도 평화 공존이라는 것을 어떤 태도라는 것을 제정했을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이 판을 완전히 경색되어 있는 이 판을 구체적으로 흔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인 통일로 지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북한의 경제적 발전 이후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의하는 통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 그리고 의식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역시 남한도 많이 변해야 되겠죠. 아까 전영철 선생님께서 BTS나 아니면 이런 여러 한류 뭐 우리의 그런 점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강해졌죠. 너무 강해졌는데 이것이 양날의 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K민족주의, 뭐 K-웨이브, K-팝에 사실 분단, 북한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 강해진 대한민국이란 정체성에 분단의 문제를 기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18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제관을 더욱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환의 시기는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기술로 인한 대전환으로 인해서 국가의 소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년 안에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 최근에 미국이 행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엔트로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기술의 진화는 노동, 산업, 복지 그리고 인간 그 자체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전환되었을 때 우리가 통일 평화라고 협소하게 얘기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유효하지 않은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사고방식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지금 딱 저희가 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각자
그 지금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 질문을 주셔서 1분 30초씩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안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김병현 교수님 먼저. 네, 양문수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 김정은 이제 정권이 기본적으로 경제 협력에서 통합으로 가는 걸 반대하지 않겠냐. 그리고 통합에서 통일로 가는 것도 반대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전원태 교수님이 그 쪽지 하나로 변하는 북한이라고 했잖아요. 그 쪽지 하나로 변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 같아요. 특히 경제 협력으로 나올 가능성 같은 경우는 북한 내부에 지금 과잉 투자된 부분은 군사 쪽이고 너무 과소 투자된 부분이 경제란 것이 결국 이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도 해롭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균형으로 가야지 자기 정권이 계속 유지하겠다 생각할 테이고 이 균형으로 가는 충격에 아마 판은 지정하게 싸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 협력에서 뭐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 텐데 이제 문제는 통합에서 통일로 가는 가능성은 북한 주민의 역량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 김성 교수님께서 북한 주민 말씀하셨지만 결국 경제 통합 단계에서 북한 주민이 많은 세계를 보게 되고 북한을 보게 되면서 어떤 식의 경제적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또 국제적 역량 강화도 될 거라 봅니다. 결국 그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통일과 평화 쓰면 안 되겠냐, 통합이 굳이 필요하냐는 그런 약간 뉘앙스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말로 통일 평화를 동시에 목적으로 삼자야 되는데 굳이 통합이란 새로운 용어를 가질 필요가 있겠냐. 아마 말로는 통일과 평화 그대로 하면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통일이다, 우리는 평화다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책으로 되려면 결국 아마 정책은 통일의 방점 또 평화의 방점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정책하는 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우택 교수님 이번에는 할 수 없이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예, 아까 김성년 교수님 주신 질문이 평화 공존으로서의 구체적 방법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북한이 모든 관계를 거부할 때는 불가능하죠. 구체적 방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아마 김병현 교수님께서는 경제 공동체를 통한 어떤 추구 이것 말씀 주셨고 저는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거대한 코로나와 같은 거대한 의료 재난 생겼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보건의료 공동체적 뭔가의 길이 아주 조그맣게라도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잘 지켜주셨어요. 지금 딱 15분이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마이크 잡았는데 제가 그 사회를 많이 보는 편인데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이 주제를. 그랬더니 저희 이 세션의 주제가 남과 북의 엇갈림 그리고 통일의 화두는 어디로 그르고 퀘스천 마크예요. 어느 주제가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화두로 열어서 더욱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 굳건하게 그리고 논의도 많이 해나가자. 지정학적 변화나 지금 지정학적의 귀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통일 논의를 많이 약화시켰는데 이것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희는 가열차게 통일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갖고 가능성에 대한 걸 여러 가지로 타진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